자, 오늘은 이제 7장 유기화학 공부할 차례예요. 유기화학은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공부하는 건데 7장에서 배울 화합물의 분류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알칸이라는 거 있어요. 알칸은 뭐냐면은 이중결합이 없고 탄소와 탄소가 단일결합으로만 연결된 것을 알칸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프로판 같은 거. 다른 결합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알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배울 것은 알켄. ENE가 들어갔을 때는 뭐냐면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 그 다음에 알킨. 얘는 삼중결합이 들어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배울 것은 뭐냐면 아로마틱이라는 게 있어요. 아로마틱은 뭐냐면은 고리형 화합물인데 다중결합하고 이중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는 화합물을 아로마틱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것은 벤젠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기가 되죠. 주로 유기화학이 이제 두 파트로 구성이 돼서 첫 번째 파트는 이런 유기화합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알칸부터 보도록 할게요. 알칸. 자, 알칸이 대표적인 이제 프로판인데 얘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 카본에 어떤 혼성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4개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sp3 혼성오비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합은 카본의 sp3 혼성오비탈과 수소의 s오비탈이 오버랩에 의해서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결합은 오른쪽 카본의 sp3 오비탈하고 왼쪽 카본의 sp3 오비탈의 시그마 결합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탄소와 탄소를 연결해주는 결합들은 전부 다 이제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는 CC 본드가 회전해 줄 수가 있어. 자유롭게 회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특히 명명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얘처럼 탄소가 3개로 이루어진 알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탄소가 예를 들어서 4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탄이라고 불러요. 탄소가 2개가 붙어 있으면 에탄이라고 부르죠. 탄소가 하나만 메탄이라고 부르죠. 이름이 필요해. 이름이 중요해. 탄소가 5개로 이루어지면 펜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테이블 7.1에 보면은 탄소의 숫자에 대해서 알칸이 어떻게 이름이 지어지는가가 결정돼요. 그 이름이 명명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는 메탄, 2개는 에탄, 3개는 프로판, 4개는 부탄, 5개는 펜탄, 6개는 헥산. 그런 식으로 유기화학에서는 명명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테이블 7.1을 참고해서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개 이제 알칸들을 얘기했는데 알칸의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분자의 사이즈에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보일링 포인트는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게 되는데 분자 간의 인력은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되냐면 대체적으로 분자의 사이즈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사이즈는 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탄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탄소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보일링 포인트도 크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탄소의 수가 x축이고 y축이 보일링 포인트가 되면은 끓는 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탄소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보일링 포인트도 자연히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알칸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방법인 분별 중류 방법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림 7.5에 보면은 분별 중류 장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분별 중류 장치.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끓는 점이 높아질수록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일반화학에서는 이 분별 종류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 여러분들 혹시 공대 화학과를 가게 되면 분별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얘기한 것은 지금 얘기한 뭐 부탄이라든지 에탄, 프로판 같은 경우는 스트레치 체인이라고 불러요. 탄소가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는 화합물이죠. 근데 알칸 중에는 스트레치 체인이 아니고 체인이 갈라진 것들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탄소가 4개짜리인 것들 중에 이런 식으로 부탄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 얘도 탄소가 4개짜리인 알칸이죠. 얘도 탄소가 4개짜리인 알칸이에요. 이런 거 갖다가 브랜치드 알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스트레치 체인 알칸이라고 불러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기화합물은 명명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우리가 부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는 이름이 부탄이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는 기본 골격이 탄소가 3개짜리인 프로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이 프로판이야. 만약에 여기 CH3가 아니고 H였다라고 그러면 그냥 프로판이 되겠죠. 근데 단순한 프로판이 아니죠. 왜냐면 여기 탄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프로판이 아니고 메틸 프로판이라고 해요. 메틸 프로판. 그리고 여기 요 탄소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걸 2번 탄소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1번 탄소, 2번. 그래서 그 2메틸 프로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서 나중엔 곧 이제 명명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알칸은 스트레치 체인 알칸이 있고 이게 브랜치를 이루는 알칸이 있고 또 다른 종류는 뭐냐면은 사이클을 이루는 알칸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탄소가 4개짜리인데 이렇게 고리를 이뤄요. 여기는 전부 H가 들어갑니다. 얘도 탄소가 4개짜리인 알칸이죠. 근데 얘는 앞에 2가지와는 다르게 고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클로부탄이라고. 자, 이거는 탄소가 4개짜리인 사이클로부탄이고요. 탄소가 3개짜리로 고리를 이룰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탄소가 3개짜리인데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사이클로 프로판 이렇게 부릅니다. 앞서 되겠지만 프로판 그러면은 탄소가 3개짜리인 알칸, 부탄 그러면 탄소가 4개짜리인 알칸. 근데 얘네들은 각각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사이클로프로판, 사이클로부탄이라고 그래요. 탄소가 5개짜리도 있겠죠. 고리를 이루면 탄소가 6개짜리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름은 당연히 사이클로. 6개짜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헥산이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고리를 이루는 알칸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그냥 스트레치 체인 알칸이 있고 그 곁가지를 이루는 브랜치드 알칸이 있고 그 다음에 얘처럼 사이클릭 알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클로부탄 같은 경우 여기 어떤 혼성오비탈을 사용해야 될 거냐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혼성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3 혼성오비탈을 사용해야 될까요? 여기는 어떤 거예요? 여기도 4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sp3예요. 얘도 sp3고 얘도 sp3고 얘도 sp3야. 사이클로알칸은 전부 sp3 혼성오비탈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sp3 혼성오비탈을 사용하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메탄이죠. 그죠? 자, 메탄이 sp3 혼성오비탈을 이루고 이때 어떤 구조를 이룬다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은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이룬다 그러면 잘 알겠죠. 테트라헤드랄. 그리고 그때 각도가 몇 개가 되냐면 109.5도를 이룬다고 알게 됐죠. 자,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이룰 때 가장 안정된 구조는 몇 도로 이룰 때냐면은 109.5도를
이룰 때 가장 얘가 안정된 구조를 이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얘는 sp3 혼속 오비탈을 이루고 있지만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은 이게 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된다는 거죠. 가장 아이디어한 각도는 109.5도인데 지금 얘는 몇 도가 되냐면은 60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적인 각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화합물은 굉장히 불안한 화합물이라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얘는 금방 사라져 버려, 불안하기 때문에. 얘도 sp3를 이루면서 몇 도를 이루냐면 90도를 이뤄. 원래 가장 아이디어할 때는 109.5도예요. 그래서 이 두 화합물은 굉장히 불안한 화합물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상적인 각도에서 실제 각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앵글 스트레인이 걸린다고 부르잖아요. 앵글 스트레인. 무슨 얘기냐면 이상적인 각도는 109.5도인데 그 각도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인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화합물은 굉장히 불안한 화합물이에요. 반면에 사이클로헥사는 이 각도가 거의 109.5도에 유사해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헥사는 상당히 안정된 화합물이에요. 다 같이 사이클릭 알칸이지만 이 두뇌는 앵글 스트레인이 걸려서 매우 불안한 화합물인데 반해서 사이클로헥사는 비교적 각도가 109.5도에 유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 화합물이라는 거죠. 자, 근데 사이클로헥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이클로헥사는 하나는 체어형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이제 보트형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체어형 사이클로헥산이 있고 보트형 사이클로헥산이 있어. 어떤 모양이냐면은 먼저 네 개 카본 있죠. 네 개 카본은 평면을 이뤄. 평면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요 네 개 카본은 하나, 둘, 세 개. 요 네 개 카본이 이루는 평면 사각형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두 개 카본을 이제 위치시켜야 되는데 체어형은 어떤 경우냐면은 요 카본은 여기 네 개의 원자가 이루는 평면의 아래쪽에 위치. 카본 이런 식으로. 반면 요 카본은 요 네 개의 평면이 이루는 위쪽에 카본이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체어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마치 의자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자, 보트형은 어떤 경우냐면은 요 네 개 카본이 이루는 정사각형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카본이나 여기 카본이 둘 다 요 평면 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카본하고 여기 카본이 전부 요 네 개의 원자가 이루는 정사각형 위쪽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트형이라고 부르고, 사이클로헥사는 지금 보다시피 두 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하고 두 개의 아이소머는 서로 안정된 형태를 이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기화학에서는 명명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마 중간고사 때도 명명법이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될 텐데 그 이름 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헷갈려요, 사실은.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유기화학물 분자가 있기 때문에 이름 정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명명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유기화합물의 이름을 명명하려고 해요. 자, 얘를 한번 이름을 정해봐라 라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롱 체인을, 가장 길이가 긴 체인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얼핏 보면은 이게 가장 긴 체인일 것 같잖아요. 이게 가장 긴 체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카본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근데 여섯 개보다 더 긴 체인이 있어. 어떤 체인이냐면 이 체인. 이걸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하면 탄소가 몇 개짜리인 알칼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가장 긴 체인을 찾으라가 첫 번째 스텝이야. 롱 체인을 찾으라. 자, 만약에 여기가 CH3가 아니고 H였다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그냥 핵산이 되겠죠, 그냥? 여기가 H였다라고 그러면 그냥 이름은 핵산이 됐을 거예요. 근데 H가 아니고 뭐가 붙어있죠? CH3가 붙어있다는 CH3. 이 CH3를 유기화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메틸 그룹이라고 불러요. 메틸 그룹 두 개가 어떤 카본에 붙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정해줘야 되냐면 이 메틸 그룹이 어느 카본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카본의 넘버링이 필요해요. 근데 넘버링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게 1번 단소, 요게 2번 단소, 요게 3번, 4번, 5번, 6번 할 수 있는 넘버링이 있고, 첫 번째 방법은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4번이 되겠죠, 얘가. 다음에 이렇게 넘버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요게 1번 단소, 요게 2번 단소, 요게 3번 단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버링을 하게 되면은 이게 4번 단소가 되고,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3번 단소가 돼요. 요 탄소가 왜 중요하냐면 요 메틸 그룹이 붙어있는 탄소가 요 탄소잖아요. 그럴 때 어떤 넘버링을 더 선호하게 되냐면은 숫자가 작은 넘버링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4번이지만 이렇게 하면 3번이니까 요쪽 넘버링을 더 선호하게 돼서 요 카본은 3번 탄소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번 탄소에 두 개의 메틸 그룹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알려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3 다이메틸 헥산이 얘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기가 H였었다라고 하면 그냥 헥산인데 단순한 헥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틸 그룹이 두 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메틸이 다일은 무슨 의미냐면은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메틸이 두 개 붙어 있는데 어디 탄소에 붙어 있냐? 3번 탄소에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서 33 다이메틸 헥산이 요 화합물의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또 H는 생략을 할게요. 자, 이 화합물의 이름을 한번 정해보자. 그럼 첫 번째 스텝, 가장 긴 체인을 잡아라 했다. 가장 긴 체인은 요게 가장 긴 체인이 아니고 뭐가 가장 긴 체인이냐면은 요게 가장 긴 체인이에요. 따라서 얘는 기본 결국이 몇 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알칸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알칸이라는 거죠. 탄소가 8개로 이루어진 알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옥탄이라고 불러요. 6개는 헥산, 그 다음에 8개는 옥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얘가 단순한 옥탄이 아니야. 왜 단순한 옥탄이 아니냐면은 여기 뭐가 붙어있지? 메틸 그룹이 붙어있어. 여기가 만약에 H였으면 그냥 옥탄으로 끝나요. 근데 여기 메틸 그룹에 두 개가 붙어있어. 두 개가 붙어있는데 어느 카본에 붙어있는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넘버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얘가 3번 탄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2번 탄소가 원처럼.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넘버링을 선호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넘버링을 해줘야 돼. 그래서 1번 탄소, 2번, 3번, 4번, 5번, 6번. 다시 말하면은 2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 6번 탄소에도 메틸 그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2, 6, 다이 메틸 옥탄 이렇게. 기본 골격은 옥탄인데 단순한 옥탄이 아니고 메틸 그룹이 붙어 있다. 두 개가 붙어 있다. 몇 번 탄소에 붙어 있냐? 2번과 6번에 붙어 있다. 그래서 이름이 2, 6 다이메틸 옥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브랜치드 알칸의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이클릭 알칸도 있다. 사이클릭 알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이클릭 알칸의 몇몇 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요 꼭지점은 카본이 있는 거야. 그냥 약속이야. 이거는 카본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소가 당연히 말은 안 해도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름이 뭐냐? 일단 기본 골격이 뭐죠? 육각형 고리를 이루는 사이클릭 헥산이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릭 헥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냐면은 사이클 헥산. 만약에 여기도 H고 여기도 H였다고 그러면 그냥 사이클 헥산으로 끝나요. 근데 단순한 사이클 헥산이 아니죠. 뭐가 붙어 있냐면 메틸이 붙어 있고, 자, 탄소가 하나짜리. 이건 메틸이라고 부르고 두 개 붙어 있잖아요. 이건 에틸이라고 부릅니다. 메틸이 하나 붙어 있고 에틸이 하나 붙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 뭘 얘기하죠?
에틸하고 메틸이 어느 탄소에 붙었는지 넘버링을 해줘야 돼.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넘버링 할 때.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1번, 2번, 3번이 되겠지만 이렇게 넘버링을 하게 돼. 이쪽으로 넘버링 하게 되면 이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가 되지만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이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가 이렇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넘버링을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뭐를 보냐면은 이 메틸 그룹의 M자, 에틸 그룹의 E자를 봐서요. 알파벳이 먼저 나오는 그룹 있잖아. 얘가 작은 번호가 나오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중에 뭐가 우선순위냐면은 얘가 우선순위야. 얘 탄소가 작은 번호가 나오도록 넘버링을 해야 돼. 얘가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을 해줘야 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넘버링은 요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다시 말하면 에틸 그룹이 1번 탄소, 메틸 그룹이 3번 탄소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메틸 원메틸이 아니죠. 원에틸 3메틸 이렇게 된다. 1번에 에틸이 붙어있고 3번에 메틸이 붙어있는 사이클로헥산이다 라는 것이 이 화합물의 이름 명명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각형 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육각형 해봤으니까 오각형 한번 해볼게요. 오각형은 요런 화합물. 그래서 여기에 CH3가 붙어있고 여기에 조금 희한한 문제 CH3 여기에 붙어있는 화합물의 이름을 해봐라. 그럼 기본적으로 오각형이잖아요. 오각형 5개로 이루어진 사이클로펜탄 이렇게 되겠죠. 펜타곤의 펜탄이. 자, 만약에 여기도 H고 이쪽도 H면 그냥 사이클로펜탄으로 끝나.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 뭐가 붙어있냐면은 계속 나오는 메틸이 붙어있고 여기에 탄소가 3개짜리인 뭔가가 붙어있어.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이소프로필이라고 불러요. 자, 프로필하고 여러분들 책에 테이블 7.2에 보면은 요것과 관련돼서 이름이 나와 있어. 잠깐 보면은 우리가 CH3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2개짜리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에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렇게 3개짜리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프로필이야. 근데 얘는 프로필이 아니라 탄소가 3개짜리지만 얘는 프로필이 아니야. 왜냐면 어디에 붙어있죠? 가운데 카본에 뭐가 붙어있는 거야. 가운데 카본에. 얘는 아이소프로필이라고 부른다. 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어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프로필이라고 불렀을 거라는 거야. 끄트머리에 카본에 붙어있으면. 근데 끄트머리 카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카본에 붙어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소프로필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다시 이쪽으로 가서 얘는 메틸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아이소프로필이라고 부르고 이제 넘버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넘버링을 하냐? 이렇게 넘버링을 할 때 뭐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냐면은 알파벳이 먼저 나오는 아이소프로필을 먼저 잡아야 돼. 그래서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그래서 1번에 아이소프로필이 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메틸이 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1번 아이소프로필 3번에는 메틸이 붙어있는 사이클로펜탄이다 라는 것이 이제 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명명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학에서는 아주 단순한 것만 나오니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알칸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알칸에 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뭐를 배울 거냐면 알켄. 알켄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ENE가 붙어 있으면 이중결합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요거 탄소가 4개짜리 둘, 셋, 넷인데 중간에 이중결합이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 알켄의 대표적인 예로. 얘를 한번 VB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기 어떤 혼성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2를 이용하면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이 설명이 되고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 하나가 남죠.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은 칠판에 수직으로 하나가 남을 거예요. 수직으로. 여기도 p 오비탈이 하나가 남겠죠. 그리고 요 결합은 요 칠판에 수직인 p 오비탈이고 칠판에 수직인 p 오비탈이 어떤 결합을 할 거냐면은 이제 파이 결합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알켄은 시그마 결합도 있고 파이 결합도 존재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알칸은 어땠어요? 알칸은 그렇지 회전한다 그랬죠. 얘가 무슨 혼성 오비탈이냐면은 sp3 혼성 오비탈이 얘는 시그마 오비탈 시그마 결합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 시그마 결합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얘는 회전을 못해. 왜 그러죠? 파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파이 결합이 되려면 이렇게 오버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음대로 회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파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얘는 회전을 하지만 얘는 회전을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머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CH3 그룹하고 여기 CH3 그룹이 마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같은 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둘 다 알켄이지만 얘는 어떤 형이라고 부르냐? 마주 보는 경우를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은 트랜스형이라고 부르고 같은 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시스형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얘가 자유롭게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스 트랜스형이라고 이름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얘가 금방 얘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이름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파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형, 트랜스형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켄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합이 잘 안 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명명법이 있겠죠. 얘도. 자, 알켄의 명명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합물이 있어요. CH3. 자, 요 화합물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려고요. 그 다음 얘랑 비슷한데 살짝 다른 화합물이 있어요. 얘 위쪽도 알켄이고 아래쪽도 알켄인데 이중결합 일지가 살짝 바뀐 것 뿐이거든요. 이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긴 체인을 찾으라. 이게 가장 긴 체인이겠죠? 탄소가 몇 개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중결합이 있는 6개짜리 알킨이야. 그러면 이름이 뭐냐면 그렇지.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E자를 붙이라. ANE, 아까는 ANE가 붙었잖아요. 지금은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ENE 핵신이 돼요. 자, 근데 핵신인데 단순한 핵신이 아니에요. 메틸 그룹이 일단 붙어있죠. 메틸 그룹이. 근데 또 뭘 알려줘야 되냐면 핵신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의 위치를 알려줘야 돼. 이중결합의 위치가 어느 카본과 어느 카본 사이에 있는지를 알려줘요. 따라서 탄소 넘버링이 필요한데 만약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번, 2번, 3번, 4번에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1번, 2번 그룹에 메틸 그룹이 붙어있고 3번, 4번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넘버링, 이쪽 넘버링보다는 이쪽 넘버링 우선. 왜냐면 2번에 먼저 뭐가 나왔기 때문에. 2번 그룹에 메틸 그룹이 붙어있고 3번과 4번에 이중결합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3핵신이라고 부릅니다. 3핵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3번과 4번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핵신 그룹은
3번과 4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얘기고, 거기다 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냐면은 2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되냐면은 2 메틸 3 핵신 이렇게 된다. 핵신 그러면 탄소 6개짜리 이중결합이 있다. 이중결합이 몇 번에 있냐면 3번과 4번 탄소에 붙어 있다. 플러스 추가로 2번 탄소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메틸 그룹이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위쪽 컴파운드는 이렇게 쓰면, 자, 아래쪽 컴파운드는 얘도 마찬가지로 6개짜리 카본으로 이루어진 알킨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름이 핵신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중결합의 위치가 살짝 바뀌었어요. 이중결합. 자,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1번, 2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2번과 3번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넘버링을 해도 2번에 뭐가 있고, 이렇게 넘버링을 하더라도 2번에 뭐가가 있어. 근데 여기 2번에는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넘버링 했을 땐 2번과 3번에 이중결합이 붙어 있잖아. 그럼 뭐가 우선시해야 되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 둘 다 똑같이 2번이니까. 그때는 얘가 이중결합이나 알킨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의 위치가 먼저 우선이에요. 이중결합의 위치가 작은 번호가 나오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을 해줘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과 3번의 이중결합이 있는 알킨이다. 그래서 2핵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메틸 그룹이 붙어 있기 때문에 5 메틸, 2핵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명법 배우고 아이소모 배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소가 4개짜리인 알칸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은 탄소가 4개짜리인 알칸은 탄소가 4개짜리인 알칸.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그냥 스트레이트 체인이 된 부탄이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이것도 탄소가 4개짜리인데 이름이 뭐가 되죠, 얘는? 펜탄이죠. 부탄이 아니고 펜탄인데 2번 탄소에 메틸이 붙어있는 펜탄이죠. 그래서 이름이 2메틸 또 탄소가 4개짜리 알칸 중에는 사이클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사이클로 붙었는 탄소가 4개짜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개 아이소모가 존재해요. 탄소가 하나, 둘, 셋, 5개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이클릭 알칸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탄소가 5개짜리 아이소모를 전부 다 그려봐라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렇지. 그냥 펜탄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뭐 요것도 있겠죠? 또 있나요? 3개에다가 그렇지. 이것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얘도 탄소가 5개짜리 알칸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탄소가 5개짜리 알칸을 그려보고 이름을 정하라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사이클릭을 제외한다라고. 5개짜리는 내가 수업 시간 했으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탄소가 6개짜리는 몇 개가 나올 것인가? 몇 개가 나오냐면요, 5개가 나올 거예요. 사이클 제외하고. 사이클을 제외하고.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이소모를 딱 그려보고 이름까지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결합 했으니까 삼중결합으로 넘어가거든요. 삼중결합. 삼중결합이니까 알킨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얘는 탄소가 4개짜리인데 삼중결합이 있잖아요. 탄소가 4개니까 뷰
T YN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탄소가 숫자가 4개다. YN에는 삼중결합이 있다. 근데 삼중결합이 어디에 있냐면 1번과 2번 탄소에 삼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얘가 원뷰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얘도 탄소가 4개짜리이기 때문에 뷰틴이에요. 그렇지. 근데 2번과 3번 있기 때문에 2뷰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탄소에는 어떤 혼성오비탈을 사용할까요? 하나,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sp 혼성오비탈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시그마 결합은 요 카본 sp2, sp, 요 카본 sp에 의한 시그마 결합.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파이 결합이 나오고 이렇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파이 결합이 있겠죠. 이 두 개는 파이 결합이 나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리고 아까 시스 트랜스 얘기했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기화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컨주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는 시스템을 우리가 컨주게이티드 됐다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이런 화물이 있어요. 자, 이 시스템이 바로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에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는 시스템인데, 야,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걸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이걸 똑같이 표현한 게 얘예요. 얼뜻 보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알켄 있죠, 그죠? 여기도 알켄 있죠. 그리고 알켄이 그냥 단순하게 시그마 결합으로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여기 알켄하고 여기 알켄이 그냥 단순히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결합 길이가 여기 알켄과 알켄 연결한 결합 길이가 얼마냐면요, 146 피코미터예요. 자, 근데 일반적인 알켄에서의 시그마 결합은 몇 피코미터냐면은 154 피코미터야.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그냥 시그마 결합일 때 결합 길이가 154 피코미터이지만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 교대로 나타날 때 시그마 결합의 길이는 146 피코미터로 결합 길이가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시그마 결합이라고 보기에는 요 둘 사이의 결합이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뭔가 딱 결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이 실험 결과가 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럼? 얘가 왜 단순한 시그마 결합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냐면 이제 MO 이론으로 설명하게 될 거예요. 요 그림이랑 요 그림 똑같다 그랬지? 자, 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냐면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기도 sp2가 되겠죠? 여기도 sp2고요. 여기도 전부 sp2예요. 그러면 sp2에서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이게 전부들이 sp2 혼성 오비탈을 이용해서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고 나오면은 파이 결합, 파이 오비탈이 남는, p 오비탈이 남는 거예요. 여기에도 p 오비탈 하나가 남죠. sp2니까 p 오비탈 3개 중에 2개만 사용했기 때문에 p 오비탈 하나가 남게 돼 있어요.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고 여기 4개가 다 남게 돼요. 그 p 오비탈이 어디에 있냐? 칠판의 수직인 방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칠판의 수직인 방향으로 p 오비탈이 4개가 남게 된다. 그거는 이제 VB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유기화합물을 설명할 때 첫 번째 VB 이론으로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MOU.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4개의 p 오비탈을 가지고서 혼성을 MO를 하겠다는 거예요. 4개의 p 오비탈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4개의 p 오비탈 가지고서 MO를 하게 되면 4개 MO가 만들어지는데, 한번 했었죠. 4개 MO 중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노드가 하나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노드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노드가 두 개가 있는 거. 여기는 노드가 두 개가 있는 거. 그래서 4개의 피업들 가지고서 M을 하게 되면 이렇게 4개가 쫙 나고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채워진다. 이 두 개가 본딩 오비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본딩 오비탈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 루이스 그림에서 여기 이중 결합이 있다, 여기 이중 결합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 루이스 그림 상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모에서는 요 두 개는 본딩 오비탈인데 본딩 오비탈이 어느 두 개의 탄소 사이에만 위치하는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비탈을 보면은 이 결합 전자는 예를 들어 여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분자 전체에. 여기 결합 오비탈에 있는 전자도 여기 카본에만 있는 전자가 아니에요.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좀 정확히 표현된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이 결합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시그마 결합이라고 설명이 되기가 한다. 여기에도 결합이 존재합니다. 이런 시스템 우리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단순한 시그마 결합으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 자, 이것이 이 개념이 확장이 돼서 이제 아로마틱 컴파운드라는 게 존재해요.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뭐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단일 결합하고 이중 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는 시스템이긴 한데 고리를 이루는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벤젠이에요. 벤젠은 탄소가 6개로 이루어진 고리형 화합물이에요.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그러면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공명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중결합 자리에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벤젠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는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인데 앞서랑 다른 점은 고리를 들고 있다라는 점이죠. 여기에는 어떻게 설명해 주면 돼요? 카본에 어떤 호소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2를 사용해요. 전부 카본에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sp2로 시그마 결합, 요 시그마 결합, 요 시그마 결합이 다 설명이 되고 앞서랑 마찬가지로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피오비탈에 칠판에 수직으로 하나씩 남아. 여기도 남고 여기 6개의 피오비탈이 6개가 쭉 남게 돼서 그 6개 가지고서 이제 MO를 하게 된다. 요 6개 가지고서 MO를 하는데 만약에 근데 이 6개가 고리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고리를. 이제 요것과 관계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탄소가 선형일 때랑 수소가 고리를 이룰 때 에너지 레벨이 다 선형일 때 어땠어요?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을 갖다가 고리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개가 에너지가 똑같이 된다고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라. 얘도 탄소가 고리를 이루고 있어. 고리를. 그럼 이제 6개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만약에 탄소가 둘, 셋, 넷, 다섯. 이게 고리를 잡고 쭉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쭉 6개 에너지 레벨이 나와요.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쭉 체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고리를 이루고 있잖아. 고리를. 고리를 이루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고리를 이루게 돼. 피오비탈이 이렇게 6개가 고리를 이루게 됐을 때 M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돼. 전자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본딩 오비탈. 아래쪽이 6개가. 여기가 본딩 오비탈이고요. 전자는 여기까지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 벤젠의 MO가 나와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은 벤젠 MO가 나와 있어. 그 MO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순서는 알아야 돼. 순서는 뭘 가지고 아냐면은 노달 플레인의 숫자로 알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잠깐 스키매틱하게 그려보면요. 맨 아래쪽에 있는 여기부터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 전부 플러스야. 여기가 전부 플러스. 그래서 노드가 없어. 얘는 노드가 없어. 가장 낮은 에너지 주냐. 근데 반면에 여기 있는 오비탈 중에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 뿔,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노달 플레인이 하나가 생겨. 여기 그래프도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오비탈이에요. 뭐가 생기냐면 여기 노달 플레인이 생기잖아요. 얘나 공통점은 뭐냐면 노달 플레인이 하나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카본이 6개가 고르게 되면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에너지 갖는 에너지 레벨이 나오는데 내가 물어볼 수가 있다. 이걸 그려주고서 요 놈의 에너지 레벨이 여기냐 물어볼 수가 있다. 그때 뭘 찾아보면 되는 거죠? 이걸 보고서 여기 노달 플레인 하나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는 노달 플레인이 2개가 나올 수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노달 플레인이 하나 3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그래서 노달 플레인이 아마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걸 딱 보고서 노달 플레인 숫자는 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셀 줄 알아야 돼. 셀 줄 알게 되면 어느 에너지 레벨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벤젠의 얘기예요, 벤젠. 자, 근데 벤젠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보통 잘 표현해. 아까 루이스 다그람 2개 공면 구조를 그리는 것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 벤젠은 이렇게 표기를 해.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표기할 때 이 꼭지점에는 뭐가 있냐면은 탄소가 있고요. 탄소가 있고 여긴 그려지지 않지만 여기 뭐가 붙어 있죠? 여기 수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벤젠의 화학식은 C6, 이제 H6가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H를 하나를 다른 거로 치환해 줄 수가 있어. 뭐로 치환해 줄 수가 있냐면은 CH3를 치환해 줄 수가 있고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유기용매예요. 유기화학에서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은 톨루엔이라고. 유기화학 하는 사람들은 허건날 쓰는 용매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H를 CH3로 또 치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또 CH3로 또 치환해.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자일렌이라고 불러요. 하나가 CH3로 치환되면 톨루엔, 2개가 치환되면 자일렌인데 자일렌은 3개의 아이소모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CH3가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CH3, 여기 CH3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얘도 자일렌이야. 그럼 이름을 잘 정해줘야 되겠죠. 얘하고 얘는 둘 다 자일렌인데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어떤 자일렌이라고 그러면 5자를 붙여. 뭐의 약자냐면 5도의 약자. 그래서 얘는 5도 자일렌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M자를 앞에다 붙여주고 뭐라고 있냐면은 메타 자일렌이라고 불러요.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서로 마주보는 거. 얘도 자일렌이라고 불러. 근데 마주보게 되니까 P자를 써주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파라자일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일렌은 3개의 아이소모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3개의 자일렌 중에 끓는 점이 가장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 뭘까? 끓는 점이 가장 낮아요. 얘라는 거야. 왜 그러죠? 얘는 무극성 분자야. 대칭이잖아요. 얘는 무극성 분자. 그러나 얘는 대칭이 아니죠. 얘는 그 극성 분자야. 그래서 끓는 점은 얘가 가장 낮다. 자, 영역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린. 다른 말로는 카본 16. 자, 카본 16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탄소가 60개로 이루어진 카본으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죠. 이게 처음 어떻게 발견되냐면은 천문분광에서 처음 발견했어요. 천문분광 스펙트럼 찍어보니까 요사간 피기 하나가 나왔는데, 그래서 재현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무슨 실험을 하냐면 그래파이트까지 흑연으로 만들죠. 거기다가 강력한 레이저를 쏴가지고서 레이저 쏘게 되면 여기서 뭔가 스물스물 올라와. 새로운 합성물이. 요 놈의 매스 스펙트럼을 찍어봤어. 질량 분석 스펙트럼. 그랬더니 이게 매스라고 하면 720 되는 데서 계속 뭔가가 나오는 거야. 탄소로만 이루어진 그래파이트가 강력한 레이저를 쏴서 뭔가 새로운 물질이 합성이 됐는데 그것의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언제나 720에서 픽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탄소에서 만들어졌는데 질량이 720이니까 60개짜리일 거라는 거죠. 근데 처음 실험을 했을 당시에는 여기 만들어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배울 뭐 NMR이라든지 라만이라든지 아이야 그런 스펙트럼 찍지를 못해서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질량이 720이라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스몰리라는 사람이 크로토라든지 스몰리라는 사람이 그냥 때려잡은 거야. 얘는 아마 공 모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공 모양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로 NMR하고 라만이나 그런 것들을 찍어보니까 공 모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카본 식스는 대충 어떻게 생겼나요? 육각형이나 오각형이 그대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여기 카본에 따라서 어떤 운송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카본 60를 설명할 때 이 카본은 어떤 운송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 sp2 운송 오비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을 sp2로 설명을 하고 나오면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죠. 이 카본에 그 공의 수직으로 p 오비탈 하나가 남아. 이 공이라고 그러면 공의 수직으로 p 오비탈이 몇 개가 남냐면은 60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60개의 p 오비탈이 공의 수직으로 찍혀 있는 60개의 p 오비탈이 MO를 형성하게 되면은 몇 개가 나오냐면 30개의 본딩 오비탈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레벨이고 여기가 또 30개의 뭐가 나올 거냐면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나올 거예요. 60개 가지고 했으니까 60개의 p 오비탈 가지고 MO를 했을 것이면 반은 본딩 오비탈이고 반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고 전자는 어디까지 채우냐면은 밑에 있는 30개의 본딩 오비탈을 다 채우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언제 나왔냐면 90년대 80년대 말일 거예요. 그게 처음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나노 화학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카본 60가 나오기 전에는 나노 화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얘가 나오고 나서부터 나노 화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카본 60가 나온 다음에 카본 60 아류들이 많이 나오죠. 또 뭐가 나왔냐? 카본 나노튜브 나왔었죠. 그죠? 근데 또 요즘엔 또 뭐가 또 많이 쓰죠? 그래픽.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일반 화학에서는 이 카본 60라든지 카본 나노튜브, 그래핀에 대해서 거의 설명이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 대학에 가면은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반 화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대학원에 가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좀 달라. 자, 여기까지가 유기화학 두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알칸, 알켄, 알킨, 아로마틱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펑셔널 그룹에 관한 거예요. 자,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탄이라고 부르죠. 에탄. 근데 에탄 중에 여기 H를 하나를 살짝 다른 걸로 바꿔. 예를 들어서 BR로 싹 바꿔. 이거 갖다 뭐라고? 이걸 펑셔널 그룹이라고. 펑셔널 그룹의 여러 가지 종류. 이걸 어떻게 표기하냐면 근데 이쪽 앞부분을요. R로 표기해. 뭐라고 부르냐면 알킬 그룹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렇게 표기해 보통. 이 화물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해. 유기하면서. 이 R이라고 하는 앞부분에 알킬 그룹을 표현해주고 이걸 갖다 우리가 펑셔널 그룹의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할라이드라고 부르거든. 할로겐 원소들을 할라이드라고 불러. 그래서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표현해.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할라이드라고 부른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펑셔널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펑셔널 그룹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할라이드라고 부르고요. 어떤 경우에는 X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OH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X, B, 브로마이드, 여기가 브로마이드라든지 뭐 플로라이드, C에 I가 붙어 있는 것도 우리가 할라이드라고 부르고요. 경우에 따라서 OH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코올이라고 부르요. 요것에 관한 얘기를 배울 거예요. 여기서도 또 명명법이 주로 작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 다음에는 어떤 유기화합물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알킬 그룹이 있고 또 다른 알킬 그룹이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 O로 연결되어 있는 펑셔널 그룹이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더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COH 그룹이 알킬 그룹에 붙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알데하이드. 자, 그 다음에 여기 H가 다른 걸로 취한대. H가 다른 알킬 그룹을 취한대. 이걸 뭐라고 부르냐? 키톤이라고 불러요. 키톤. 자, 그 다음에 여기 H가 OH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잘 안 해.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가 알킬 그룹이 붙어 있고 여기가 또 다른 알킬 그룹.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에스터. 지금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펑셔널 그룹이라고 불러요. 얘도 그러니까 명명법이 중요해요. 아까 첫 번째 파트에서도 유기화합물의 이름 기억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이름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암모니아가 있죠. 암모니아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나이트로전에 수소가 세 개가 붙어 있는 것을 암모니아라고 불려요. 근데 암모니 하나, 여기 수소 하나가 알킬 그룹을 이렇게 취한될 수가 있어요. 알킬 그룹. 얘도 또 알킬 그룹 취한될 수가 있겠죠? 얘도 알킬 그룹 또 다른 걸로 취한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에서 H가 알킬 그룹을 취한된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아민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에서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CON이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도 알킬 그룹, 여기도 알킬 그룹, 여기도 알킬 그룹.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마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 배울 것은 이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몇 가지 펑셔널 그룹을 이름 외워야 되고 이름.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한 내용이 두 번째 유기화학 파트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앞서서 처음 나왔던 것이 할라이드였죠. 할라이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할라이드에서 처음 보는 요런 화합. 요거 할라이드야. 메탄에서 H 대신에 뭐로 바뀌었죠? 할로겐 원소 C로 바뀌었죠. 할라이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클로로메탄. 그냥 메탄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CL이 H였겠죠. 근데 클로라가 붙었기 때문에 이름이 클로로메탄인데 할라이드거든. 할라이드.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메탄에다가 CL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클로로메탄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번 두 번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얘하고 얘를 섞어주면 내가 만들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리액턴트가 필요하냐도 물론 중요한데 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화살표 위에 조건이 있어. 반응 조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그냥 두 개 섞어준다고 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반응 조건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느냐? 고열이든지 혹은 빛이 필요하다. 온도를 높여주지 않거나 빛을 쏘아주지 않으면은 이 반응이 절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유기화학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야.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하느냐? 결론은 뭐냐? 유기화학자들이 알아낸 결론은 뭐냐면은 얘하고 얘를 두 개 섞었을 때 그냥 얘네들이 단순히 땅 부딪혀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유기화학자들이 밝혀낸 반응 메커니즘은 첫 번째, CL2가 CL 레디칼로 분해돼요. 첫 번째, 여기에 필요한, 여기에 그냥 CL2가 갈라져가지고서 CL 레디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고열 혹은 고온, 고온이라든지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하대요. 첫 번째, CL2를 레디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스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CL 레디칼이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메탄을 공격합니다. 메탄을 공격해서 HCl하고 CH3 레디칼을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럼 만들어진 CH3 레디칼이 다시 Cl2를 공격을 해서 CH3 Cl을 만들고 다시 Cl 레디칼을 또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Cl 레디칼이 다시 2번으로 가면서 또 다른 메탄을 공격을 해서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얘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이 유기화학자들이 발표하는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단순히 두 개가 땅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1번, 2번, 3번 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얘가 만들어지더라.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스텝은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번, 3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CL2가 갈라져서 CL 레디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얘가 그대로 그냥 레디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빛을 쏘아주든지 고온 조건에서 환경에서 실험이 돼야만 CL 레디칼이 만들어져서 2번, 3번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기화학자들은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하고 뭐를 섞냐도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 조건을 연구하는 사람. 왜 이 반응 조건이 필요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줘요. 첫 번째 줄에 CL 붙여야 되나요? 그 맨 마지막 뒤에 CL 다시 말해, 여기서 플러스 CL 해야 되나요? 네? 그 화학식이 안 맞는다고 2분의 CL 터지죠 지금. 아, 그지? 그저 H는 이렇게 하면 HCl 해주면 되겠구나. 그건 맞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중에 PV 있으시죠, 그죠?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요걸 만들 때 원료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야. 자, 얘도 일종의 할라이드죠, 그죠?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얘도 방법은 쉬워. CH2 알켄에다가 CL2를 반응해. 그럼 CL2가 끊어지면서 여기에도 CL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CL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화합을 만들어내냐면 CL, CH2 CL 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 H가 빠져나가고 CL이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CH2 C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H2가 빠져나가요. CH2니까 CL이 빠져나가고 HCl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계속 강조하지만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얘하고 얘를 섞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중요한 것은 요게 더 중요해요. 요게. 얘가 그냥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책에 찾아보면은 이 반응 조건이 있어요. 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론 옥사이드라는 촉매가 필요하고 온도도 정해져 있어요. 딱 40도씨가 돼야만 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차콜이라는 촉매가 필요하고 얘는 또 온도가 몇 도까지 필요하면은 500도씨까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학 시간이기 때문에 왜 얘가 필요하고 온도가 40도가 돼야 되는지, 얘는 왜 차콜이 필요하고 500도씨가 필요한 것까지는 이제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유기화학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유기화학에서는 왜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이런 온도가 필요한지에 관한 연구가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봤지만 보통의 반응들은 반드시 촉매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겠지만 중간고사 끝나고 전위금속 배울 거예요. 전위금속들이 보통 촉매로 많이 사용돼요. 이 촉매가 없으면 이 반응이 아예 진행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촉매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화학에서는. 그래서 내가 말해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액턴트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응 조건이 훨씬 중요하다고. 반응 조건이. 근데 이제 일반 화학에서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할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코올 같은 경우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탄올 어떻게 만드느냐? 이중결합해서 만들어. 그러면 여기 H2는 한쪽엔 H가 들어가고 다른 쪽엔 OH가 들어가서 에틸알코올이 만들어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이제 반응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학 시간에는 이 반응 조건이 왜 필요하다는 것은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 반응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응이 있어요. 프로파놀. 자, 프로파놀이 왜 중요하냐면요. 프로파놀은 뭐냐면은 프로판, 그러니까 탄소가 3개로 이루어진 알코올이거든요. 그럼 이런 알코올이 있겠죠? 요 이름이 뭐냐면 프로파놀이에요. 자, 올자가 붙어 있는 것은 보통 알코올을 얘기해. 다시 말하면 OH가 붙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 탄소가 3개니까 프로파놀인데, 프로파놀은 얘 말고 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얘도 탄소가 3개로 준 프로파놀. 얘도 프로파놀이에요. 근데 확실히 다른 알코올이잖아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죠? 얘는 OH가 끄트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죠? 여기 OH는 가운데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의 넘버링을 해줘야 돼. 몇 번 탄소에 OH가 붙어 있는지. 얘는 요게 1번 탄소가 돼서 1프로파놀. 얘는 1번, 2번 그래서 얘는 2프로파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책에서는 특히 2프로파놀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한 설명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2중결합에서 만들어요. 여기에서 2프로파놀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먼저 이 화합물에다가 산성용액을 반응해요. 산성용액. H 플러스가 이중결합인데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여기 H 플러스가 여기로 공격해요. 여기 카본, 끄트머리에 있는 카본. 이중결합이 깨어지겠죠. 그럼 어떤 컴파운드가 만들어지냐? 이런 게 만들어져요. 여기에 카본 H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CH3가 되겠죠. 그러면서 플러스 차지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만들어져요. 반면에 H 플러스가 가운데 카본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화합물에 H 플러스를 반응시키게 되면은
H 플러스가 끄트물에 있는 카본을 공격하게 되면은 1번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가운데 카본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2번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유기화학자들은 가능성이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주로 어느 컴파운드가 만들어지냐면은 1번 컴파운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내가 곧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게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들어가게 돼요. 물은 어떻죠? 이 비공유 전자쌍이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옥시전 있잖아요. 옥시전이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 뿌라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디로 공격하게 되면 가운데 카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OH2가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H가 떨어져 나가면서 가운데 카본에 OH가 붙어있는 2프로판올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어느 파트죠? H 플러스가 오른쪽 카본에 들어가서 1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가운데 카본을 공격해서 2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유기학자들 주장이면 1번이 주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왜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왜 주로 1번이 만들어지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요 그룹 있죠. 요 CH3 그룹. 여기 CH3 그룹. 요 그룹을 유기화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라고 부르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룹. 다시 말하면 전자를 제공해 주기를 좋아하는 그룹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제공해 주기 좋아하면 1번이 잘 만들어지냐면 이게 플러스 차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놈이 전자를 제공을 해서 이 플러스 차지를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자 구조를 안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에 메틸 그룹이 있어서 전자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운데에 만들어진 플러스 차지가 분자 전체로 쉽게 퍼지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룹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는 양쪽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반면에 얘는 한쪽에서밖에 제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루냐면은 1번 구조가 더 안정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2프로판올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기화학자들은 반응 메커니즘을 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알코올이고요. 그 다음에 이터. 이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운데 산소를 두고서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알기굴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터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터가 있어요. C2H5O. 이것도 이터예요. 에틸 그룹이 붙어있죠. 메틸 그룹이 붙어있죠. 그죠? 메틸, 에틸, 이터 이렇게 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터를 알코올의 축합반으로 만들어요. 얘는 일단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틸 그룹이 있어야 되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메틸 그룹이 있어요. 그럼 필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알코올이야. C2H5OH가 필요하고 에틸 알코올하고 메틸 알코올이 필요해. 그래서 얘를 반응을 시켜. 이 두 개를 반응시키게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축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 축합 반응이라 하면 여기 있는 H, 여기 있는 OH가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뭐가 빠지는 걸까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바로 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 두 가지 종류의 알코올의 축합 반응을 이용을 해서 이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구했냐면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에틸 알코올에서가 H가 빠져나가고 메틸 알코올에서 OH가 빠져나갔다고 슬쩍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메틸 알코올에서 H가 빠져나가고 에틸 알코올에서 OH가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쪽에서 H가 빠져나가고 어느 쪽에서 OH가 빠져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유기학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쪽 메틸 알코올에 뭐를 찾냐면 16번이 아니고
18번 산소를 치환을 해버려. 한쪽을 18번으로 치환해. 그 다음에 나오는 물에 나오는 물에 산소가 18번 산소가 있냐 16번 산소가 있느냐를 알면은 어느 쪽 산소에서 산소가 빠져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방법을 유기학자들이 이제 잘 사용을 해요. 어쨌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더를 만들 때는 두 개 알코올의 축합 반응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는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써요. 산업적으로 유명한 이더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MTBE.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더 중에 책에 소개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MTBE는 뭐냐면은 M은 뭐의 약자냐면은 메틸의 약자야. TB는 터셔리 부칠의 약자. 메틸, 터셔리 부칠, 이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학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O가 있고 이더니까 메틸이니까 여기가 CH3가 붙어 있을 것이고 터셔리 부칠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터셔리 부칠, 요게 메틸과 터셔리 부칠의 이더다. 자, 이게 왜 많이 사용됐었냐면요. 요걸 첨가하자면 MTB를 첨가하게 되면 뭐를 높여주냐면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휘발유가 고급 휘발유가 있고 그냥 보통 휘발유가 있거든요. 고급 휘발유는 어떤 거냐면은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우리가 고급 휘발유라고 부르고 그 옥탄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옛날에 뭘 집어넣었냐면 바로 MTB를 집어넣었다. 고급 휘발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MTB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또 질문은 옥탄가가 뭐냐 또 궁금하잖아요. 옥탄가. 옥탄가는 뭐냐면은 자동차 이게 엔진이라고 그러면은요. 여기 연료가 들어오는 흡입구가 있죠. 그 다음에 배기구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플러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피스톤이 있고 바깥에 이제 바퀴가 있겠죠. 피스톤이 아래로 쭉 내려가. 그러면 연료가 쭉 빨아 들어오겠죠.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연료가 쭉 빨아 들어왔다가 다시 쭉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때 플러그에서 점화가 일어나. 그러면 팡 터져.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힘을 받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인 엔진의 작동 원리야. 여기 또 놈이 쭉 내려가면서 연료가 들어왔다가 다시 이게 쭉 올라가면서 압축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불꽃이 딱 튀게 되면 폭발하면서 이게 힘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엔진의 작동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옥탄가가 낮은 휘발유를 쓰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연료가 고 위로 올라가게 되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압축이 되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고온고압이 돼. 그러면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기 전에 먼저 터져버려. 이게 가스가 고온고압이 되니까 스스로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점화 플러그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두 번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덜컹거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는 어떤 휘발유냐면은 얘가 압축을 하더라도 스스로 발화가 되지가 않아. 스스로 터지지가 않아. 참는 거야. 언제 터지냐면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튈 때 그때 터지게 된다는 거지. 근데 옥탄가가 낮은 휘발유는 올려주게 되면 그냥 지 멋대로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걸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MTB이다. MTB를 넣어주게 되면은 고온고압이 되더라도 스스로 터지지 않는 휘발유라는 거죠. 그래서 점화 플러그가 터질 때만 터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라고 부르고 그때 보통 넣어주는 것이 MTB를 넣어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잘 사용이 되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 환경오염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다음 에폭사이드는 어떤 화물이냐면은 고리형 이더예요. 에폭사이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이더죠. 고리형이긴 하지만 양쪽에 알코올이 붙어 있는 고리형 이더야. 자, 에폭사이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H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에틸렌 글라이콜로 바뀌어.
고리가 깨어지면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요. 자, 여기에는 특징이 뭐죠? OH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통 어떤 화합물이라고 부르냐면은 다이올이라고 불러요. 올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코올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알코올이 몇 개가 붙어 있죠? 다이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화합물이에요. 얘가 왜 중요하느냐? 부동력으로 쓰거든요. 에폭사이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에틸렌 글라이콜을 만들 때 뭐를 자주 사용했냐면 에폭사이드를 사용해요. 얘가 부동력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는 산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화합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알코올의 축합반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알데하이드하고 키톤 봅시다. 자, 알데하이드하고 키톤은 어떻게 만드느냐?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자, 알데하이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게 알데하이드, 키톤은 아이고 이걸 키톤이라고 해요.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알코올에서 만드는 거예요. 요 알코올 가운데 카본에 OH가 붙어 있는 것을 산화를 시켜요. 그럼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면서 키톤이 만들어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OH를 산화시켜주게 되면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키톤을 알데하이드를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 탄소에는 어떤 혼소공비탈을 사용할까요? 여기 카본에는 하나, 둘, 세 개 붙어있으니까 sp2 혼성공비탈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카본에 뭐가 남냐면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칠판의 수직인 피오비탈이 남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옥션에는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이 있게 되겠죠. 옥션에는 이렇게 2SO비탈이 있을 것이고 2피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 한 쌍은 어디에 있는 전자일까요? 2SO비탈에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는 2p오비탈에 있는 전자. 근데 2p오비탈은 방향이 있죠? 이쪽 방향의 p오비탈도 있을 것이고 이쪽 방향의 p오비탈도 있을 것이고 칠판에 수직인 방향의 p오비탈이 있을 거예요. 여기 롬페에 들어가는 p오비탈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요 방향의 p오비탈이야. 왜 그러냐? 요 방향의 p오비탈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시그마 결합을 하는 데 쓸 거라. 요 방향의 p오비탈은 여기 카본과 파이 결합을 하는 데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션에는 요 p오비탈은 요 방향의 p오비탈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알데하이드하고 키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카보실릭 애시드. 자, 카보실릭 애시드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CO 이거. 카보실릭 애시드는 어디서 만드냐면은 알데하이드에서 만들어요. 얘를 산화시켜줘. 그 H가 산화가 되면서 OH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에스터. 에스터는 어떤 화합물이냐면 CO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알킬 그룹이 붙어 있고 여기 또 다른 알킬 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에스터라고 불러요.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카복실릭 애시드에다 알코올. 자, 여기 파트는 카복실릭 애시드에서 만들고요. 여기 파트는 알코올에서.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와 알코올의 축합 반응을 이용해서 에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걸 만들고 싶어. C2H5 이거 에스터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을 담당해줄 카보실릭 애시드가 필요해. 이게 이거겠죠. C2H5 CO OH. 그다음 이쪽 부분은 어디서 오냐면은 알코올에서 메틸 알코올에서 카보실릭 애시드 알코올에 축합 반응을 시키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에스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터는 카보실릭 애시드와 알코올의 축합 반응을 만든다. 카복실릭 애시드는 어떻게 만든다면? 카복실릭 애시드는 알데하이드의 산화로부터 만든다는 거죠. 카복실릭 애시드는 알데하이드의 산화. 알데하이드는 또 어디서 만든다고요? 알코올의 산화에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좀 외울 게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민하고 아마이드. 아까 되겠지만 아민은 암모니아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암모니아잖아요. 여기 하나가 알케이크로 취하네. 이걸 아민이라고 불러. 근데 이 아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라이머리 아민이라고 불러. 탄소 하나가 알킬 그룹으로 취한된 거. 얘도 취한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두 개가 취한된 것은 세컨더리 아민. 마지막 하나까지 취한될 수가 있어. 이거는 터셔리 아민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주면 좋은 거. 요거 벤젠이거든. 벤젠 중에 H가 CH3를 취한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나? 아니 톨루엔. 그 다음에 OH가 취한된 거 혹시 뭔지 알아요? 잘하네. 페놀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NH2로 취한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니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벤젠링에 붙잖아요. 그럼 이름이 좀 달라. 이런 것들은 톨루엔, 페놀, 아닐린은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용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해주면 좋거든요. 아닐린도 아민의 일종이죠, 그죠? H 중에 하나가 뭐로 붙어 있는 거냐면은 벤젠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이드. 아마이드 아마 단백질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CON 그룹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알킬 그룹, 여기도 알킬 그룹, 여기도 알킬 그룹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부분 담당하는 것은 카보실릭 애시드부터 오고요. 이 부분은 어디서 오냐면은 아민에서. 다시 말하면은 아마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보실릭 애시드와 아민을 섞어준 다음에 축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CH3였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CH3고 여기도 CH3. 아마이드거든요. 아마이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은 카보실릭 애시드로부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민으로부터. 이런 아마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왼쪽은 어디서 온다고요? 카보실릭 애시드. 오른쪽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아민으로부터.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요 카보실릭 애시드하고 요 아민을 반응시키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축합 반응이 되죠. 반응이 일어나면서 원하는 아마이드가 만들어진다. 자,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아마이드 아닌. 그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아민만 그 아마이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 그렇지 않지. 여기 뭐 딴 거 있어도 되지. 뭐 H라고 그러면 여기 H 빠지면 되겠지. 그래서 유기화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알칸, 알켄, 알킨, 아로마틱 있잖아요. 자, 명명법 있었죠. 유기화학에서.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명명법. 그럼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소모. 숫자 세는 거. 예를 들어서 탄소가 5개짜리다. 그랬을 때 가능한 아이소모를 다 그릴 줄 알고 그 아이소모의 명명법을 알죠. 그게 앞부분에서 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방금 요거 했던 거. 펑셔널 그룹. 얘도 마찬가지로 명명법. 얘가 이름이 뭐냐? 아마이드라고 불러야겠다. 명명법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반응 메커니즘 있죠. 반응 메커니즘이 두 개가 나왔던 거 기억나요? 두 개가 뭐였었는지 기억나? 열이랑 그렇지.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메탄하고 CH2를 섞어주는데 단순히 두 개 딱 붙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해서 여기서 빛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반응 메커니즘. 또 했었던 거 뭐죠? 투프로파논. 여기 가운데 OH가 들어오도록 반응했을 때 어떤 반응 메커니즘으로 해서 가운데 OH가 들어가냐고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그 두 가지 파트만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명법, 요대 명명법. 그다음에 아이소소모 숫자 세는 거. 그다음에 반응 메커니즘 정도만 알면 유기화학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기화학은 출제하면 그걸 반드시 맞아야 돼. 다른 사람 답안에 혼자만 틀리면은 타격이 크지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1시간, 2시간 남아있죠, 그죠? 네. 1시간은 그냥 중간고사 대비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고. 근데 그 명명법은요.